사찰이나 궁궐의 건물을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한 단청은 목조 건축의 꽃이다. 건축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서 그 건축이 돋보이게 하는 더 아름다운 건축답게 결정을 짓는 게 바로 단청이다. 5가지 색과 검은 선, 단순한 듯 보이는 단청 속은 선조들이 꿈꾸던 이상 세계가 담겨 있다. 단청은 어떤 화장의 개념을 넘어서 의식을 부여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풍부한 색감을 가진 단청 안료는 광물에서 채취한 천연 물질이었다. 뇌록석이 바로 항균성도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뇌록석을 목재 위에 바탕가칠로 가장 먼저 칠하는 칠로 사용을 했다. 전통 한료는 그 색 자체가 바라지 않고 오랜 기간 그 색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이면서 어떤 과학적이다. 우리의 색은 어떤 색일까? 오색빛의 조화로 이루어내는 권위와 위엄, 단청을 탐구한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경복궁.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경복궁에는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복궁은 한국 관광 코스 1순위. 알록달록한 문양으로 꾸며진 궁궐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Surprising for me because I'm not used to be in Asia, in Korea, and I like this color and this palette. 목조 건물의 벽과 기둥, 지붕의 처마까지 화려한 단청을 넣은 건축물. 목조 건물에 색을 입히는 장식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알록달록한 색의 한국의 단청은 목조 건축물이 많은 일본 관광객들의 눈에도 신비롭다. 日本のなんか京都とかの建築物とかいろいろ見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日本のした模様とかと違くて、韓国ならではのなんかデザインだなと思ってすごい綺麗だなと思いました。 청색, 황색, 적색, 흑색, 백색 5가지 색으로 그려지는 단청. 단청을 그리는 안료의 재료인 광물질, 단서와 청학의 첫 음을 따서 붙여진 단청이다. 단청은 왜 그렸던 것일까? 단청을 그리는 곳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 단청은 비, 바람에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대 사회로부터 건물에 그려왔다. 단청의 기원을 살펴보면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사신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신도는 고분 벽화에서 단청의 유품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예이기도 한데요. 고대에는 벽화 내부에도 단청을 그렸다. 단청은 선조들이 생각한 우주, 천상 세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다. 사찰에도 단청을 했다. 삼국사기 솔거조에는 색이 변한 단청을 승려들이 덧칠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색구름이 절을 덮은 듯 단청은 화려했다. 고려시대부터 단청은 궁궐 건축의 중요한 채색 도구였다. 청록바탕에 도드라진 문양을 금색으로 채색해 화려함을 주는 중국 단청. 강렬한 색의 대비 없이 단순한 색상 대비를 한 일본 단청에 비해 한국 단청은 다양한 소재와 상징성이 복합적으로 함축돼 있다. 이러한 단청은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에 있는 동쪽 벽에 있는 청극락조도나 서쪽 벽에 있는 백극락조도와 같은 경우도 오체와 오행이 결부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청의 역사는 꾸준히 오체와 함께 오행이 함께 결부되어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00년 전 지어진 고찰 법주사. 단청이 화려하기로 손꼽히는 절이다. 단청은 주로 궁궐과 사찰에 그려졌다. 그것은 단청이 단순히 목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그 사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건물이죠. 부처가 모셔진 대웅전. 대웅전은 절에서도 가장 단청이 화려한 곳이다. 부처의 신성함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단청 속에는 이상세계를 꿈꾸는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 단청은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극에 5가지로 분류된다. 가칠단청은 가장 단순한 양식으로 문양을 그리지 않고 바탕색으로 마무리하는데 가칠은 단청의 기본이 된다. 유교에서 말하자면 주장하는 그 검약한 정비의 정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모양도 넣지 않는, 그럼으로써 그 선비 정신을 강조한 그런 양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은 이제 사찰에 그 스님들이 기거하는 그런 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에는 단청을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는데요. 가칠 바탕을 칠한 후에 먹분 선을 긋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극기단청이 된다. 극기단청은 획단청이라고도 하며 비교적 권위가 낮고 검소함을 요구하는 건물에 사용된다. 모로단청은 목재의 끝부분에만 문양을 장식하고 가운데는 비워두는 단청. 문양 구성과 밀도는 건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의해 결정한다. 모로단청에서 비어있는 가운데에 기하학적인 금문을 넣으면 금모로 단청이 된다. 단청의 최고 등급의 양식은 금단청. 비단에 술을 놓듯이 모든 목재에 복잡한 문양과 색채로 장식을 하는데 주로 부처를 모신 대웅전에 금단청을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단청은 아주 화려하고 온갖 어떠한 문양으로 다 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연꽃을 중심으로 해서 단청을 하기 때문에 화엄 연화장 세계, 화장 세계를 바로 이 법당에 구현하는 의미에서 단청을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단청에는 질서가 있다. 이것은 단청의 문양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왜 단청의 문양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청을 그리는 작업 방식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큰 건물을 단청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똑같은 패턴이 있어야지만이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다 다른 그 솜씨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아주 다양한 문양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거는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감이 없는 그런 문양들이 나오게 되겠죠. 단청은 청, 적, 황, 백, 흑, 오방색의 색을 기본으로 한다. 오방색은 색에 따라 방위와 계절, 요일이 정해져 있다. 청은 목요일, 방위는 동쪽이다. 항상 나무가 많아
봄을 상징한다. 백은 금요일, 방위는 서쪽이다. 서방은 쇠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을을 상징한다. 적은 화요일, 언제나 해가 많다고 생각해 남쪽이다. 계절은 여름이다. 흑은 수요일, 방위는 북쪽이고 겨울을 의미한다. 중앙은 땅의 중심으로 해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 여겼고 광명을 상징하는 광색이다. 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색 자체가 방위를 뜻하고 또 계절도 뜻하고 또 그 우주를 이루는 5가지 원소를 상징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상생과 상극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행 철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기본이 돼서 그 색상 대비라든가 색상 조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5가지 색이 모인 단청은 우주 만물과 자연의 이치가 담긴 또 하나의 세계였다. 이는 서양의 색채 관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눈으로 보이는 7가지의 색으로 색채를 구분했던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늘이 푸르다 그러고 나무도 푸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서양에서는 하늘은 블루고 나무는 그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양빛에 의한 무지개 색을 기본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태양빛에 의한 게 아니라 우주 본연의 색으로 이 5가지 색을 말하기 때문에 청색과 녹색은 같은 색입니다. 조선시대 수군의 총사령부가 있던 통제영지. 그 중에서도 세병관은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의미 깊은 건물이다.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뜻의 세병관. 세병관 내부에도 화려한 단청이 있다. 현재는 단청 복원을 위해 나무의 표면을 정리해 놓은 상태. 단청에 관한 사전 조사는 양종찬 단청 장인이 맡았다. 대병관 단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머리초와 머리초 사이의 개풍이라는 곳에 사군자나 화조도나 여러 가지 풍경화를 선택을 해서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한 320개소가 됩니다. 그곳을 일일이 솜씨 좋은 화사께서 다 그려 넣었습니다. 단청의 가장 첫 단계는 면닦기. 부식된 단청이 그려진 나무의 표면을 사포 등으로 문질러 표면을 정리한다. 본격적으로 단청을 그리기 위해 문양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출초라고 한다. 일정한 모양이 나오도록 종이를 접어서 그린다. 단청 문양은 등분화로 이렇게 출초를 합니다. 그래서 3등분 내가지고 또 반을 더 정확하기 위해서 반을 접어서 반만 내가지고 다시 이쪽에다 초상을 만들어서 하면은 3분의 1에 해당 6판 연화의 3분의 1에 대한 초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는 작업입니다. 밑그림을 그린 후에는 송곳등을 이용해 윤곽에 따라 종이에 구멍을 뚫는다. 목재에 단청 문양을 새기기 위한 과정이다.
장인의 작업실에서 단청을 그려보기로 했다. 먼저 목재 위에 전체적으로 초록색 안료를 칠하는데 이를 가칠이라고 한다. 초록색은 단청의 바탕색이 된다. 가칠이 잘 마르고 나면 타분 작업을 시작한다. 타분은 조개가루나 백분 등을 이용해 종이에 그려놓았던 문양을 목재 위에 새기는 방법이다. 타분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채색이 시작된다. 단청 채색에서는 특정 색의 명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것을 빛이라 부른다. 단청은 보통 3빛으로 색을 입힌다. 먼저 각 문양에 가장 밝은 색을 칠하는데 이것을 초빛이라고 한다. 초빛이 마르고 나면 그 후에 이빛을 칠한다. 이빛은 주홍, 연잎색의 하엽, 푸른색 양청, 검은 주홍빛이 나는 바자를 칠했다. 머리 부분에 단청을 그리는 모로 단청이 주로 이빛 단청이다. 삼빛은 주로 가장 화려한 단청 양식인 금단청에 사용된다. 이빛 앞에는 백선으로, 삼빛 뒤에는 먹선으로 마감함으로써 실제 명도는 5단계까지 구분된다. 색 배치는 문양에 따라 정해진 규범이 있다. 연꽃의 경우 초빛은 붉은빛의 육색으로 시작해 좀 더 진한 장단, 주홍, 다자의 순으로 칠하는데 이 경우 시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색 대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단청이라면은 장단, 오렌지 색깔 계열하고 또 황색 계열이 좀 들어가게 되면 색상으로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양이 화려한 색을 받쳐줄 수 있는 문양이 창출이 돼야 되겠죠. 모든 채색이 완료되면 문양의 윤곽을 따라 먹선을 긋는데 이를 먹기화라 한다. 먹기화는 필선의 두께가 고르고 바라야 하기 때문에 단청 작업에서 가장 숙련된 경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먹기화는 단청에서 상당히 그 마무리 선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채색의 그 한계를 구분지어주고 더욱 그 문양을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작업입니다. 색의 조화와 질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청. 단청의 문양은 부위에 따라 그리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복원 작업이 한창인 통제영지. 목재의 끝부분을 중심으로 단청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목재의 가장 끝에 그려지는 단청은 머리초라고 한다. 머리초를 그리고 나면 무지개처럼 띠를 붙여 장식하는데 이를 휘라고 부른다. 그리고 양쪽 문양을 그리고 남은 가운데는 회화적인 수법으로 장식을 그렸다. 하지만 복원된 단청의 색은 우리 고유의 색은 아니다. 천연 안료의 맥이 끊겼기 때문이다. 상당히 아쉽죠. 그 천연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화학 제품보다는 색상이 그 오래 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오래가는 색상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죠. 고려시대에는 일반 가옥에도 채색을 할 정도로 단청은 발달했었다. 단청의 수요가 늘면서 조선시대는 안료를 수입했는데 승정원 일기에서는 매년 명나라에서 안료를 수입했는데 비축량이 많아 사오지 않겠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수입 안료는 값이 너무 비싸
차라리 우리나라의 안료로 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세종 때는 안료를 직접 만들기 위해 박 서생이 일본에 가서 원석을 사고 안료 만드는 법을 배워오기도 했다. 단청에 쓰이는 그 안료, 이게 아주 굉장히 고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부분의 그 안료들이 나지는 않고 기록으로 보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조선 초기부터 일부 안료를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안료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에까지 단청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랐죠. 그래서 법으로서 단청을 민가에 단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경국대전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후 단청을 할 수 있는 건물은 궁궐, 사찰에 한정되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인공 안료를 수입하게 됐다. 천연 무기 안료가 사라지게 된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합성 이런 도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아마 이제 일제 시대쯤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런 천연 무기 안료가 사용한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아마 광복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런 기술이 사라진 듯 하고요. 최근 천연 안료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의과학연구회에서 주최한 학술 세미나. 그동안 연구한 전통 안료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문헌의 기록과 남아있는 단청을 비교 분석한 끝에 두 가지 색의 천연 안료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보시죠. 여기는 이제 이런 단청의 원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복원해 놓은 그런 전시품들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되는데, 복원된 천연 무기 안료 뇌록. 뇌록은 단청을 칠하기 전 바탕색이 되는 단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안료다. 석간주는 빨강색 단청을 그리기 위해 쓰였던 안료다. 울릉도에서 저희가 채취해온 석간주라고 하는 그런 주토를 갖고 실험을 해서 개발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색 계열이 많이 보이죠? 붉은색 계열이 보여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거쳐서 실험을 한 결과 나노 입자의 이런 붉은색 계열의 석간주가 착색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을 좀 더 거치게 되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안료는 복원됐지만 아직은 단청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안료와 함께 쓸 접착제도 함께 복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에는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런 천연 무기 안료를 가지고 어떤 단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활용하는 예는 거의 이제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숭례문이 복원이 되면서 그런 다시 어떤 우리 천연 무기 안료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 중요성을 갖다 깨닫게 돼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그것을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천연 안료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옛 단청의 모습을 찾기 힘들어졌다. 비교적 옛 궁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창덕궁도 목조 건축물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단청 또한 옛날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1405년 완공된 인정전은 단청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단청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인정전이 사용된 안료는 무엇일까? 창덕궁 인정전의 공사를 기록한 인정전 건영 도감의계를 보면 경상 가명의 초록색 천연 안료인 뇌록 20두를 장기현에서 조달할 것을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상북도 포항의 장기현에는 뇌록의 원산지인 뇌성산이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원석을 채취해 천연 안료를 만들었다. 뇌록은 어떻게 생겼을까? 도진영 교수와 함께 뇌록을 채취해 보기로 했다. 뇌성산 동남쪽 현무암 지대 위치에 있는 뇌록. 오른쪽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니 바위 사이로 푸릇한 빛이 보인다. 이 현무암질 사이에 있는 초록빛 광물이 천연 안료 뇌록의 재료이다. 뇌록이라고 하는 거는 뇌성산에서 나는 녹색의 광물을 뇌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돌들, 이 현무암질 돌들 틈 사이로 이렇게 녹색 이 맥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분말화한 것이 뇌록 안료입니다. 뇌록을 볼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장기산이 유일하다. 그래서 국가에 진상하는 안료이기도 했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채취해야 하는 채취 작업. 천연 안료를 만드는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뇌록석은 어떻게 이곳에서 푸른 빛을 내게 된 것일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예전에 아마 여기에 지하수가 흘렀던 모양인가 봐요. 지하수 속에는 미생물들도 많고 또 철 성분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열 변수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그 광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해보면 셀라도나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그 검출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뇌록석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뇌성산에서 채취한 뇌록석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뇌록석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입자는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한다. 뇌록석은 셀라도나이트 입자를 중심으로 그 사이를 점토 광물들이 채우고 있다. 네. 네. 뇌록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칼륨, 칼슘,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성분들이 이게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칼륨, 칼슘, Fe,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철, 이런 식으로 이 뇌록, 뇌성산 뇌록 안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들이 검출이 되는 그런 결과예요. 뇌록석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사찰이나 궁궐에 칠해져 있는 단청 분석을 실시하면 그것이 인공 안료인지 천연 안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고찰에서 떼어낸 단청을 분석해봤다. 전체적으로는 그 뇌록의 어떤 성분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뇌록의 주요 성분인 철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고 또 칼륨이 검출이 되지 않는 그 반면에 이 중간에 커다란 픽인 몰리브덴 픽이 나오잖아요. 이 몰리브덴, 요거는 현대 안료에서 많이 나오는 검출되는 그런 그 성분이에요. 인공안료 성분이 발견된 옛 단청. 이렇게 성분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천연 안료 복원이 진행돼 왔다. 천연 무기안료 뇌록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천연안료 전문가인 안병찬 교수와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채취한 광물은 선별 과정을 거쳐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절구에 넣고요. 순도가 높은 뇌록석만 남긴 후 절구에 넣고 잘게 부순다. 따서 적게 만듭니다. 안료가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마석에 넣고 돌로 갈아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말은 체에 넣고 걸러 고운 가루만 남도록 한다. 현대에는 계량화된 체를 사용하지만 전통 방식에서는 모시를 사용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고운 못이나 또는 특별히 만든 고운 체에 이렇게 걸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르면 제일 위에 게 0.5mm,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분말로 만들면 되고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뇌록 분말은 70마이크로 이하만 남게 되는데 이것만 모아서 다시 한번 수비 과정을 거친다. 무겁고 굵은 입자는 아래로 금방 가라앉고 또 그것보다 적고 가벼운 입자는 위로 뜨게 되고 또 물 위에 이제 떠 있는 시간이 오래될 정도로 고운 입자의 것인 위로 떠 있게 되고 또 이 물을 따라주는 거에 따라서 고운 입자가 이제 밑으로 이제 이렇게 따로 모이게 되겠죠. 마지막 그릇에 남은 성록 분말을 건조시키면 천연 무기 안료가 된다. 자연에서 채취한 광물이 가공을 거치면서 천연 안료로 완성되는 것이다. 천연 무기 안료는 자연 그대로의 색이었다. 천연 안료라고 한다면은 광물, 즉 돌이거나 또는 흙, 점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색을 띠는 그런 것을 채취를 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얻은 색소를 천연 안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입도 천연 무기 안료의 표면은 어떨까? 입자가 곱고 일정한 인공 안료와 달리 천연 안료는 표면이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자연스러운 색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도 다른데 연구 결과 32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안료가 가장 좋은 색을 발산하고 있다고 한다. 천연 무기 안료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안료였다. 색의 차이를 측정하는 CIE 색도도 뇌록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청 색상과 조화가 필요한 바탕색으로 가칠의 안료로서도 적합하다는 뜻이다. 이제 녹색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그런 색 중에 하나이면서 요 색은 붉은색, 노란색, 녹색, 푸른색, 자주색 이 색을 모두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바탕색으로 아주 적합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뇌록석을 쓴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록은 항균성 또한 뛰어났다. 곰팡이를 뇌록에 칠한 목재와 일반 목재에 접종하고 지켜본 결과 190일 후 뇌록을 칠한 목재에서는 곰팡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항균성도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뇌록석을 목재 위에 바탕 가칠로 가장 먼저 칠하는 칠로 사용을 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재를 쉽게 썩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라고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천연 안료는 어떤 색을 갖고 있을까? 색채 전문가 정종미 교수와 함께 천연 무기 안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천연 무기 안료는 광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악효등과 섞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 두터운 맛이 나지, 그지? 그러니까 입자가 클 뿐 아니라 이런 안료는 그 현미경으로 돌다 보면 그 파편이 굉장히 그 날카로워,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연 안료의 장점은 풍부한 색감이다. 인공 안료보다 입자가 거칠고 일정하지 않은 천연 무기 안료의 특징이 더욱 풍부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다. 회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천연 무기 안료는 낯설다. 천연 안료를 처음 써보는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근데 천연 안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자도 크고 또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빛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다채로운 색감과 깊이 있는 색을 느낄 수 있다고 이제 배웠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확실히 빛이 색깔 자체가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또 두텁게 올라가서 오히려 동양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감 같은 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색의 깊이감이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은은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더 주게 되는 것 같고 석채 같은 경우에는 원석에서 오는 것 이제 그런 광물들을 이렇게 부수어서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석을 뿌린 듯한 그런 아름다운 은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 색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천연 안료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색을 잃으면 역사적 의미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회화 작품 활동에서도 천연 안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천연 안료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색이기 때문에 그 색이 이제 인공 안료가 드러내주는 그런 즉각적인 색이 아니고 아주 깊고 우러나는 그런 색이니까 사람의 눈에는 최상의 색이라고 할 수 있죠. 단청 복원 작업이 한창인 경남 통영의 세병관. 세월의 변화와 함께 단청은 빛이 바라기 때문에 덧칠을 해줘야 한다. 수많은 우리의 전통 건물들도 하나둘 새 단청을 입어야 하는 상황. 천연 안료의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청은 그 어떤 보호막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 대상물에 대해서 기능과 성격을 부각시켜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단청은 어떤 화장의 개념을 넘어서 의식을 부여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민족이 지금까지 공유해왔던 그런 색은 합성 도료로 의해서 만든 그런 강하고 강렬하고 그런 공격적인 그런 색이 아니라 자연의 색이면서 우리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색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우리의 생활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영위해 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원래 그 전통 안료 색을 갖다가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주 단청 강좌가 열리고 있는 해명 단청박물관. 사람들이 단청의 문양을 활용해서 각종 공예품들을 만든다. 단청에는 우리 전통색의 아름다움과 조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나 궁궐에서만 보던 단청의 문양도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디자인으로서도 활용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열쇠고리와 같은 작은 액세서리부터 연필꽂이, 저금통, 시계, 알록달록한 액자는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한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림 종류를 유화하고 아크릴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것이 아름답잖아요. 예뻐가지고 아무튼 색채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쪽도 같은 그림 계통의 분야니까 여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돼서 너무 재밌어요. 평범한 목조 건물에 권위와 위엄을 불어넣어준 단청. 단청의 오색빛에는 우주 만물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단청의 빛깔. 사라진 전통의 색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됐다.